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서구동구 곽규태 국회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일단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관련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비상계엄이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12.12에서 5.18에 이르는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됐던 것은 그 신군부에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짧은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한정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란죄의 고의는 없었다 하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란죄의 고의. 네네.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의원님 말씀 내란죄의 고의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예, 앞으로 이제 그 많은 증인들과 네.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직권 남용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이런 죄가 성립하는 것하고 네네. 또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그 고의나 목적에 있어서 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또 증인들의 그런 증언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 그리고 헌재 변론 과정에서는 뭐 호소형 계엄, 경고성 계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시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고의나 목적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네.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장시간 정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었고요. 예. 실제로 어떤 폭동이라고 할 만한 폭력 사태로까지는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또 많은 증인들과 또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의원님이 율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미수범이 미수를 근거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성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범죄의 양태가 아니고 네네. 대통령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역사상 처음 있는 지금 재판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뭐 다른 경미한 범죄를 가지고 좀 직접 비유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다툼이 있을 테니까. 아주 장시간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하나의 어떤 주장의 타당성에 여기서 다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재판부가 언론사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첫 재판에서 그 언론사에서 촬영 신청을 조금 늦게 했다고 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승인하는 그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는 뭐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재판 과정을 좀 언론사의 촬영을 허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이것이 뭐 어떤 특혜라기보다 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중계되고 할 때 또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국민적인 어떤 갈등과 이런 것을 또 직접 야기하는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것 같고 서부지법 사태라든지 지금 사법부에서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동안 굉장히 좀 극도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첫 재판부터 바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조금 신중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 주차장 이용하기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예, 예. 그렇다고 보여지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에 이제 파면된 직후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자칫 또 감정을 또 건드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뭐 첫 재판만큼은 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과거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도 네. 일정 부분 그 공개와 또 언론 촬영을 허가했던 적이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조치도 아마 계속해서 이 재판을 다 언론의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네네. 아마 초기 재판은 좀 언론에 중계를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마 허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바로 다음 재판부터가 아닐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한번 두고 봐야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역시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일단 그 경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옛 사저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네. 직접 현장에 나오신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그 한 몇 마디를 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또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또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있어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그 이웃으로 있다가 또 대통령을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현장에서 네. 뭐 지역 주민들 또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를 재개했다든지 뭐 향후에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해석은 조금 나간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에게 뭐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그 발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건 말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어떤 그 관저로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나 이런 인사들을 불러서 내지 만나가지고 네.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고 이랬던 사례가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걸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통령 관저로 찾아온 정치인들은 어차피 같은 그 국민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찾아왔을 때 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아마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 관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사실은 뭐 사실 확인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일부 후보들 뭐 본인의 입장에서 좀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가지고 대통령이 향후에 대선에 어떤 관여를 하려고 한다든지 정치 개입을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나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 후보들의 어떤 유리한 입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조금 자제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치에 어떤 관여하거나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경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입에 올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셨을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재판에서 주장해야 될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확대해서 가는 것은 또 그것도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경선 주자가 많아요. 근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도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라면서 좀 비판적인 어조로 그러니까 평가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정치인은 선거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국민들께 대선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내 경선에 참여하시는
여러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쌓아온 정치 경력을 이제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예. 오세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참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어떤 본인에 대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정체 상태에 있는 부분, 네. 또 그리고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서울시장직을 1년 정도 일찍 이제 사퇴해야 되는 또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하셔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뭐 그만큼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성향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차에서 4명을 어차피 후보를 추리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등록하는 후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 100%로 해서 4명을 일단 결정을 하면 뭐 후보의 날림 문제는 이제 그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여기에다가 유승민 전 의원도 일단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선 구도가 탄천대 탄반 구도로 선명해졌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그 당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했으면 오히려 찬탄 반탄 구도가 더 두드러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지금은 사실 찬탄에 섰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님 이제 두 분만 남은 상태고 다른 후보님들은 대부분 반탄으로 그렇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반탄과 찬탄의 구도다 이게 더 선명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좀 반탄 구도에 계시는 후보님들이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간의 또 경쟁이 이번 또 국민의힘 경선을 보는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하겠네요.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 불참을 선언했지만 대선을 포기한 건 아니고 무소속으로 뉴스에 아마 그런 뉘앙스가 만약에 이걸 결행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의원님? 글쎄요. 그건 이제 뭐 본인께서 어떤 정치적으로 마지막 어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뭐 생각하신다면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번 경쟁에 참여해보겠다 하시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님이 물론 중도층에 대해서 어떤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그 경쟁 과정에서 어떤 우파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는 것이 맞지. 무소속으로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뛰어든다 하는 것은 자칫 정말 이제 본인의 정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면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 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 같던데요, 생각이.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을 수는 없는 조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과연 그것이 1, 2위 후보를 바꿀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는 사실 뭐 검증된 결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다소 조금 불리한 면이 있더라도 그래도 어떤 보수 우파의 후보로서 이재명 전 대표와 대선을 겨뤄보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저희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이제 그 요 며칠 논란을 넘어서 거의 점치기 수준으로 올라간 사안이 하나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결국 한덕수 군한 대행께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지금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고 또 어떤 통상 전문가 또 외교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셔서 대통령감으로서도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지지세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네. 반면에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작 조기에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대선에 뛰어든다고 하면 네. 본인에 대한 국민들께서 장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쇄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아마 최근에 몇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네. 결국 본인은 현재 권한대행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망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근들의 각본일 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억측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네. 그것은 정말 조금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그 이전부터도 네. 국민들께서 안정감이 있고 경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여론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국민의힘의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시키시면 어떨까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건의는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게 지금 다른 반탄 후보군으로 이제 평가받는 분들께서 네. 그러면 다 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 절연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